네, 안녕하세요. 대관령 바람입니다. 장수개미가 더 입에 붙기는 하네요. 1월에는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이번 제40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이 화이자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자는 1월 10일 행사 중 당연히 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. 그런데 올해 화이자 발표는 과거 발표 자료와 좀 달랐고요. 다른 빅팜이나 바이오 업계 회사들이 발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도 달랐는데요.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신선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른 분야보다는 이 메신저 RNA 전략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일단 글자 몇 개 보죠. 같이 보시면 이 화이자는 mRNA가 앞으로 이 자사의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, 이 환자의 문제는 질환이죠. 해결하기 위해서 mRNA의 힘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. 화이자의 RNA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죠. 그리고 화이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RNA 백신 개발 역사와 과정에 대해서 이 설명을 했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러한 기술과 신약들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날 이 세상을 팬데믹에서 구할 기반 기술의 컨셉 증명은 이미 2015년이 아니라 벌써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, 인체 RNA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난제들을 여러 회사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,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는 2015년에 관련 조직을 꾸리면서 투자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2018년에 화이자는 이 바이오엔텍 같은 기업과 이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가져가면서 투자를 해왔던 결과가 오늘날의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교훈을 우리가 잘 봐둬야 합니다. 그러면 화이자는 이 RNA 치료 영역에서 어떻게 남들과 차별화를 할 것이냐 했을 때, 이 화이자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mRNA 치료제 영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비드 백신은 첫 번째 스텝일 뿐이다. 이 두 번째는 이제 난치성이지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 플루나 싱글스, 그러니까 대상포진 등으로 질환의 영역을 확장하고, 이 세 번째는 이 희귀 질환 영역과 이 항암제 영역에서도 mRN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, 그리고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활용 점정인 시장이 매우 큰 약으로 질환을 치료하는 이 내과 약제 시장에서 이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mRNA 테라피틱을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화이자는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러한 전략을 도와줄 협력관계 회사들과의 이 계약건들을 공표했는데, 첫째, 이 바이오엔텍과 코비드19 백신을 넘어서 이 난치성 질환인 대상포진으로 백신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 협력 규모를 키웠습니다. 둘째는 이 빔 세라피틱스와 협력 계약을 전격 발표했는데, 엘버트 블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미팅에서 빔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 현재 나와 있는 3세대 크립스와 카스9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정확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희귀질환 영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이 mRNA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. 또한 현재 mRNA 백신 기술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인 LNP, 그러니까 이 설계된 RNA를 전달체에 담아서 세포 내로 안전하게 전달할 때 쉽게 구조가 깨지지 못하게 하는 이 지질 나노 입자 관련된 기술을 추가로 더 고도화하는 계약을 이 아키타스와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RNA 백신 및 치료제 생산 과정에서 이 공정 개발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이 코덱스 DNA와 매니팩처링 리서치 이 협력 계약도 했습니다. 이걸 조금 하나씩 더 들여다보면은 화이자는 이 RNA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지질 나노 입자의 구조를 보시는 것처럼 더욱더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고,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 과정을 단축을 해서 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죠.
보시는 것처럼 mRNA 치료 물질 생산 과정이 100일 정도로 걸린다고 했을 때 이 코덱스 DNA 기술을 이용하면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템플릿 과정을 줄일 수 있고 그러한 결과로 오른쪽에 이 생산 일수를 이 30일 정도 이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발 계획 자체가 다른 회사들은 단지 이 실험실 내 연구 수준이라고 하면 화이자와 사실 모더나는 이미 바이오엔텍과 코비드 백신을 실제 구현하고 이 사업화시킨 회사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했을 것이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더욱더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라는 겁니다. 화이자는 또한 이 바이오엔텍과 mRNA 기술을 가지고 이 본인들의 몰레큘러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헤르페스 항원 염기 서열을 또 가지고 이 추가적으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이 백신 치료제 확대에 들어갔고 이번 발표에서 하이라이트였던 이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 기업을 창업한 창업자들이 또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속 창업한 이 빔 세라픽틱스와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을 이 CNS나 머스큘러 그러니까 근골격이죠. 그리고 간대사로 파생되는 희귀질환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탑티어에 있는 회사는 다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기존의 성공한 치료제와 기술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승기를 잡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기술 자체를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치밀한 전략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베이스 에디팅 기술이 이 빔 세라피틱스의 핵심인데요.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컨셉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. 나머지는 이 화이자와 빔의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. 가지고 있는 RNA 기술에다가 빔의 어떤 기술을 접목하려 하나 했을 때 빔의 기술은 정밀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화이자는 강조했습니다. 왜 정밀도가 높아야 하느냐?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전자 가해 기술은 1세대 징크핑거에서 2세대 탈렌을 거쳐서 이 바이러스의 독특한 회문 시스템을 이용한 이 크리스퍼 기술까지 와 있습니다. 크리스퍼 기술 뒤에 붙은 이 캐스9이 바로 이 사용 효소죠. 그러면 이 3세대 크리스퍼 카스9이 1, 2세대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바로 상업화를 위한 절대적인 명제인 이 생산 과정의 간소화에 있습니다. 유전자 가위는 이 원하는 유전체 부위를 특정하게 인지하고 자르는 것이 핵심인데 1세대, 2세대, 3세대 모두 이러한 과정은 잘 수행합니다. 다만 1, 2세대 유전자 가위는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복잡한 유전자 공학 기술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에 반해서 이 3세대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은 그러한 점에서 자유롭습니다. 특히나 카스9 같은 효소는 1세대, 2세대 유전자 가위와는 다르게 이 캐스9은 DNA 염기 서열과는 상관없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대량 생산 후 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의 신기원이었고 그래서 저도 2017년인가요? 그때 툴젠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수익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연구자들이 이 노벨상도 받은 거죠. 다만 유전자 가위는 원하는 부위만을 정교하게 잘라내야 하는데 이 정교하게 자르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제거하지 말아야 할 부위를 같이 제거해서 생기는 이 오프탁의 문제입니다.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의약품은 이 효과 못지않게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 임상 중 발생하는 안정성 문제에 이 FDA 한 번 걸리게 되면 임상 진행 과정이 정지가 되기도 하고 이 정지가 된 후에 보안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이 발생하는 안정성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임상 중지 후 이 진행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고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.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항상 회사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. 여기도 자본시장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니까요. 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안정성 이슈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들어가고 이 비용을 해결하더라도 경쟁 기업과의 이 시장 진입 타이밍 싸움이라는 문제가 또 있고 임상 1상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임상 2상, 3상에 대한 부담감은 어마어마합니다. 리스크가 너무나 커지는 거죠.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화이자 CEO가 이야기했듯이 보시는 것처럼 이 특정 타겟 유전자의 이 전체를 잘라내지 않고 이 유전자 특정 염기의 일부분만
딱딱 효과적으로 자르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이 안정성 측면에서 크게 보완이 됩니다. 이 발표를 보면서 와, 얘네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렇게 화이자 발표를 보다가 이 문득 생각난 곳이 당연히 이 mRNA 쌍두마차 모더나죠. 이 모더나는 현재 코비드 이슈가 끝나면 이 다가올 매출 하락 이슈에 이 직격탄을 맞아서 주가가 크게 조정 중인데, 얘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뭐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. 이 모더나는 모더나 투자자들은 또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2022년 매출 계약은 끝나 있는 상태죠. 2022년 매출은 다 나와 있어요. 2023년을 되게 겁내하는 거죠. 그런데 그럼 여기에 2022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봤더니 또 재미있게도 2022년 이후에는 코비드 백신에 플루를 더하고 거기에 호흡기, 네, 바이러스 백신을 또 더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변이를 또 더해서 1년에 한 번만 맞게 되는,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. 이 종합 백신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미 임상 진행 중이고요. 대단하죠. 사실 더 무서운 건 앞서 제가 이 머크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, 모더나에서 코비드19 백신은 사실 개발 계획의 첫 번째 단계고,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화이자가 항암제와 mRNA는 그닥 언급이 없었는데 바로 내과 질환으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. 제가 보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항암 백신과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쪽에서는 현재 시점에 이 컨셉 단계가 아니라 임상 최소 이상 단계 이상에서 이 모더나를 따라올 상대가 거의 전무합니다. 가격 조정이 충분히 된 모더나도 저는 잘 팔업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류 역사상 mRNA 시대를 연 기업 중 한 곳이기 때문이죠. 마지막으로 당일날 컨퍼런스에서 화이자 CEO의 코멘트 하나를 보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보시면 두꺼비처럼 생기신 이 앨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mRNA 기술이 성배는 아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최근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런데 mRNA는 제약업계에서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화이자는 이 mRNA 분야에서 이 선두에 서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앞에 이야기한 대로 정말 되게 중요하죠. 실제 제품을 팔면서 받는 피드백을 연구에 활용하는 이번 기회야말로 이 경쟁 기업과 엄청난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쨌거나 이 기술로 돈을 버는 걸 봤기 때문에 많은 애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방향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, 형들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화이자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기존과는 정말 좀 다르게, 또 다른 회사와도 좀 다르게 집중된 단 하나의 전략을 이번에 이야기한 화이자입니다. 이 투자자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럼 한 줄 평을 하자면, 네, 지금은 이 기술 패러다임의 큰 변화의 시기이고 이 제약 바이오 업계 또한 승부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 아무나 이겨도 좋은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것인가만 열심히 고민하면 될 듯 합니다. 네, 정말 마지막으로 최근 이곳저곳 이 주가 하락으로 저도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. 제가 이 시장이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알 방도가 정말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이 시장 전망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. 예전에 제가 도울 노노 강의에서 이 매주 쓴다 하잖아요. 그 매주가 만들어지는 그 우연하고 이 복잡한 사건의 결합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, 결론은 이 매주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수많은 경우의 수와 복잡계가 있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 강의에서 저는 이 주식시장 전망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
제가 좋아하는 이거 다들 아시죠? 이 귀멸의 칼날 제니츠. 이 제니츠처럼 기술은 딱 하나밖에 쓸 수 없지만 이 병력 일선밖에 못 쓰잖아요. 거의 또 오타쿠 같은데 이 기술을 고도로 갈고 닦아서 이 극한에 이를 수 있게 노력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저한테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쪽 저쪽 기웃대기도 했지만 뭐 애플 같은 기업 빼고는 그나마 이 먹고 사는 이 업종에서 혜자를 가지고 투자해보자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온전히 제약기업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저도 참 한심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가 보는 거죠 뭐. 부디 이번에도 잘 시장과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. 닉네임을 딱 바꾸니까 이 마지막 멘트가 와닿는 시기가 됐네요. 형들 시장에서 이 장수하세요. 돈벌을 안 하셨으면 버티지 못했으면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럼 인생은 버티는 거야 진짜.